네, 분리불안 하면은 뭐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이 떠오르면서 아이가 분리불안을 보이는 것을 걱정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을 통해서 분리불안은 건강한 거다. 예, 누구나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1개월 된 딸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분리불안인 건지 아닌 건지 여전히 긴가민가한 부분이 남아서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일단 저희 아이는 집안에서는 항상 같이 다니려고 하고요. 기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놀려고 할 때나 꼭 같이 가자고 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못 가게 할 때도 많고 아니면 항상 따라오고 제가 설거지를 해야 해서 싱크대 쪽에 있으면 설거지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있는 주변에 누워서 손을 빤다든지 아니면 거실에서 누워서 손을 빱니다. 제가 없으면 혼자서 놀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올해 3월 어린이집 입학했다가 너무 다니기 싫어하는 바람에 4월 초 중순쯤 그만두었고요. 그때도 선생님들은 처음엔 울다가도 잘 지낸다고 하는데 애는 아침만 되면 가기 싫다고 어린이집 가방만 들어도 안 간다고 난리가 납니다. 친구 싫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도 가끔 어린이집 얘기를 하면 싫다고 하고 친구랑 놀고 싶지 않냐고 하면 여전히 친구가 싫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분리불안인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되시나 봐요. 분리불안인 건지 아닌 건지 여전히 긴가민가 계속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게 그래도 드러나는데요. 예, 이 아이는 어때 보이시나요? 분리불안이죠. 분리될 때 불안하면 분리불안인데. 그죠, 분리불안입니다. 근데 분리불안인 건가요?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네. 분리불안이면 큰일인데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애가 엄마랑 떨어질 때 안 울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애착장애 중에 디스이니비션 타입인가? 그건 회피적 애착 유형이고 애착장애 중에 디스이니비션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한테나 가서 안기는 애착장애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건 특정 대상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건데 당연히 이 사람은 특별하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찾고 근데 이 애착장애 중에 한 유형은 아무나 똑같이 반응을 보입니다. 탈옥제 유형이라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말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분리불안은 얘가 그냥 엄마랑 애착을 잘 형성했다. 네. 엄마가 엄마인 걸 안다. 엄마가 없는 것도 안다. 뭐 이런 정상 감정을 느낀다는데 네.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뭔가 분리불안하면 애착에 문제가 있다를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애착의 문제가 엄마들한테는 크게 막 뭔가 무서운 용어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 분리불안은 보통 한 돌 좀 전에서부터 한 두세 돌까지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가장 피크를 이루고 그게 이제 좀 지나면서 이제 좀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면 잘 놀고 없어지면 찾고 쫓아다니고 없을 때 잘 노는 것 같다가도 또 엄마가 생각나면 또 울고 근데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큽니다. 여기 보면은 화장실 갈 때도 못 가게 할 때도 많고 따라오고 설거지 할 때도 옆에 계속 바지가랑이 잡고 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서 애들이 바지가랑이 잡고 있고 화장실도 막 이렇게 마음 편히 한동안 못 갔던 것 같아요. 문 열어놔야죠. 화장실 불편하게 막 이게 이런 상태랑 가장 비슷한 게 저는 연애할 때라고 생각해요. 남자친구가 같이 차 마시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잠깐 조이 가서 친구 잠깐 만나고 온다 그래. 네. 어때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그렇죠. 뭔가 불안한 탈짝. 뭐 의심도 되고 다시 올까? 좀 너무 다른가? 어쨌든 더 심한가?
그리고 애들은 눈에서 사라지면 대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깍꿍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엄마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애가 진짜로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건 엄마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두 돌인데 어머니 피곤하시죠? 어머니는 안방에 가서 쉬세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을게요. 이런 일은 절대 없고요. 네. 일단 엄마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랑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를 잡거나 뭐 안기거나 네. 이럴 때 이제 가장 편안하고 접촉을 못하면 최소한 보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정상적이죠. 근데 이 어머님은 이제 또 아이가 손가락을 빤다고 했잖아요. 또 손가락을 빨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애착, 뭐 애정 결핍, 뭐 이렇게도 많이들 얘기를 들었어서 더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냥 저는 큰애가 어렸을 때 공갈 젖꼭지를 빨았거든요. 뭐 물론 그걸 뺀 다음에 손가락을 빨지는 않았는데 네. 그냥 공갈 젖꼭지를 빠는 거는 걱정 안 하고 손가락은 걱정을 하네요. 그러게요. 손가락이 뭔가 상징적인가 봐요. 옛날부터 손가락 빠는 거는 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빼라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더러우니까? 보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예. 뭐 손가락을 빤다 그래서 손가락이 없어지거나 뭐 아이스크림처럼 쭉쭉 빨아먹거나 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에서 벗어나는 거를 사실 집단은 굉장히 꺼려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손가락을 빤데 왜 빨지? 저게 맛있을 리도 없고 배가 부른 것도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있어. 뭐 근데 이제 그냥 사실 손가락을 빠는 게 애들한테는 자극이 되고 놀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들은 심심할 때 우연히 빨았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발가락도 빨잖아요. 그쵸. 엄청 유연하잖아요. 예. 유아기 때는 자기 몸이 장난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빨면은 빨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빠는 게 이렇게 좀 긴장을 완화시켜주면 그게 조금 더 불안한 상황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날 수는 있죠. 근데 애착 문제가 생겼군, 난 이제 손가락에 의지할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 결과를 막 흐트리지 마시고요. 그냥 제 생각에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따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크면 대부분 없어지거든요. 손톱을 좀 물어뜯어서 그렇지. 근데 예, 손가락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착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네. 거죠. 예. 예, 따로 생각하세요. 네, 따로 생각하시면 되겠. 그럼 결론적으로 이 21개월 된 딸아이는 분리불안을 보이는 거는 맞고 그렇지만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정상적인 분리불안. 정상적이다. 예, 10개월에서 36개월까지 보이는 정상적인 분리불안.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분리불안이 아예 없다고 하면 또 그것도 저희는 안 좋은 사인으로 보기도 하지 않나요?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왜 분리불안이 없지? 왜 없는 걸까? 이렇게. 애착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 부분도 저희는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분리불안이 있다라고. 좀 센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긴 한데요. 네. 보통 기질입니다. 네. 네,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분리불안도 좀 세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별명이 있죠. 껌. 껌딱지. 네, 껌딱지. 네. 네. 근데 또 이게 기질이 이렇게 좀 그래서 엄마한테 들러붙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껌딱지라고 하는 네, 말 자체가 맞아요.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예, 뭐 이런. 귀찮다 이거를. 예. 예. 그래서 사실 그냥 애들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많은 특징을 갖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데 이제 어른이 자기 기준을 갖고 계속 이리저리 잣대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또 분리불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사연을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8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잠깐 혼자 놔두고 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무서워합니다. 기질적으로 겁이 많아 무서움을 많이 느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네 아는 분이 자기 아이도 그런 게 있어서 알아보니 분리불안 증상이라고 해서 놀이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우리 아들도 그런가 싶은 마음에 놀이치료 같은 것을 받아야 할까요? 라는 사연도 주셨어요. 네.
일단 8살이면 네. 8살인데 분리불안이 크면 이거는 이제 문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 분리불안은 정상적인 분리불안과 문제가 되는 분리불안이 있는데 그 기준은 연령입니다. 네. 근데 8살인데 엄마가 뭐 쓰레기를 버리거나 잠깐 혼자 놔두는 걸 못하게 한다. 그럼 이제 딱 분리불안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은. 일단 엄마가 워킹맘이잖아요. 아, 네. 네, 분리가 됩니다. 그러네요. 학교를 안 간다는 말은 그렇죠. 없네요. 학교도 다니고 엄마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분리불안이면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가 밤에 왔을 때 사실 엄마가 하루 종일 없으면 밤에 오면은 그 낮 동안에 자기가 받지 못했던 온기를 짧은 시간에 다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쓰레기를 버려가면 싫은 거죠. 근데 엄마가 가지마 그러면 혼날 거 아니에요. 네. 너 8살이 왜 그래? 왜 무서워? 이렇게 엄마가 말한 거예요. 왜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 야, 뭐가 무섭다 그러니? 이러면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무서워하니까 좀 반응이 부드러워지죠. 그렇죠. 뭐든지 엄마 무서워 그러면은 얘들 왜 이래? 알았어 내일 버릴게. 이러면은 네. 예, 무서운 분리불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네, 행동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이런 거 외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분리불안 아니고요. 그냥 엄마가 좀 같이 있을 때 다정하게 좀 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응을 없애려고 하시기보다는 사실 요즘 정서 문제가 아닌데도 정서 문제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런 행동을 보인다가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적응을 하나? 예, 엄마랑 걔랑 1대1이 아니라 얘가 9살, 8살이면 학교를 잘 다니고 친구를 잘 사귀고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뭐 어떤 봐주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분과의 관계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엄마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는 이 관계에 제한된 것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말을 되게 잘 듣는데 엄마한테서는 막 그런다. 그럼 이제 엄마가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아니면 훈육을 잘 못하거나 그런 문제인데 어떤 엄마들은 얘가 나한테 보이는 문제가 얘가 나가서 보이는 문제와 동일시하면서 이런 애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일단 워킹맘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얘기가. 그러네요. 워킹맘이시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이 아이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렇죠. 밖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나이에 맞게 적응하면은 그 다음에 보이는 문제들은 좀 소소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분들 두 분 모두 일단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 장애는 아닌지 그러니까 거의 장애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에 하나라는 점 알아두시면서 큰 걱정 없이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모 기업체 강의를 갔는데 굉장히 바쁜 직업이었어요. 집에 뭐 11시, 12시는 뭐 거의 뭐 로펌 정도의 이제 그런 이제 업무 강도를 이제 갖고 계신 그런 이제 기업체에 갔는데 그분들이 정말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애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애가 지금 어떻게 크고 있는지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을 보내주셔라 했더니 한 분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연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자, 선생님 사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30개월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딸, 저의 어머니 이렇게 4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국제선 승무원이라 생활이 불규칙합니다. 저 역시 연중 6개월은 밤 12시에 들어오고 2달에 한 번 1, 2주 정도는 출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는 할머니와 많이 친해지고 할머니 말씀을 더 잘 듣고 하는 편이고 아내가 쉬는 날에는 어머니는 며느리가 편히 쉬고 본인도 육아에서 벗어나실 겸 친구분 댁에서 하루 이틀 쉬시다 오시고 이런 식으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아내가 비행을 가면 저와 어머니, 아이 이렇게 셋이 같이 들어가 아이를 재우고 어머니는 다시 본인 방에 가서 주무시는데 아이가 자다 깨면 할머니를 다시 찾고 해서 밤에 한두 번씩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아내는 아이의 주 양육자는 아빠와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 둘 다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할머니와 자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은 만약 아내 말대로 한다면 제가 출장이나 야근 때문에 집에 없을 때 아이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서 더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빠는 있던지 없던지 크게 신경 안 쓰이게 차라리 엄마가 없을 땐 할머니가 있으니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나마 정서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많이 고민됩니다. 할머니의 스타일과 엄마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 아이한테 혼란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의 마인드가 완전 달라서 기본적인 육아 방침은 아내의 뜻을 따라주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다르다 보니 아이가 느끼기에도 분명 온도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저러한 복잡한 현재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는 아빠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그때 아빠가 바쁜 건 알았는데 네. 아내까지 매우 바쁘네요. 그러시네요. 네, 쉽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1년째 봐주신다는 이제 얘기인데요. 네. 아마 이분 질문은 지금 주 양육자가 부모인데 할머니가 봐주니까 애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네. 주 양육자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은 엄마 아빠라고 생각은 해왔는데 그럼 할머니가 되어야 되나? 이런 혼란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효생은 애들이 아기 때 누구하고 애착을 형성했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저랑 애착을 형성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둘째는 그 돌봐주시는 할머니랑 생각보다 꽤 많이 애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양육자는 누구였나요? 주 양육자는 저. 애착은 할머니랑 형성했다면서요. 근데 이제 주 양육자면은 제가 CEO 양육의 CEO라는 개념으로 한다면 제가 CEO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사장. 그분은 총회하는 사장 할머니. 예, 할머니 예 믿고 많은 것들을 이제 실장. 예, 아, 네. 유능한 네, 유능하고 믿을만한. 예 그런 네. 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어머니가 아이의 주 양육자는 아빠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둘 다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할머니와 자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 양육자랑 애착 대상이 사실은 원래는 하나였죠. 그렇죠? 엄마 그렇게 아빠 많이 썼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집에 있는 친엄마. 이제 그게 전형적인 우리의 그거니까. 주 양육자이자 애착 대상이죠. 그렇죠. 집에 있는 친엄마. 근데 이제 아마 맞벌이를 하면서 이 개념들이 좀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원래 정의가 딱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 둘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의미네요. 그동안 같다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주 양육자랑 그렇죠. 애착이 그런데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일단 있을까요? 애착 대상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애착 대상은 아이가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애착의 기본은 이렇게 동시적인 일과를 보내는 거예요. 아이와 그렇죠. 아이와 같이 일상을 보내면서 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졸려하면 재워주고 뭐 이런 네. 그래서 일상을 가장 많이 돌봐주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힘으로 필요한 걸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착 대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해가 아니라 뭐 사랑해, 신뢰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어. 생존이죠, 생존. 네. 그래서 나의 생존을 제일 많이 해결해주는 사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할머니시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지금 대부분 많은 시간을 네. 아이와 할머니가 보내고 계시니까. 그리고 할머니는 예측 가능하게 나타나고, 네. 엄마는 지금 이제 불규칙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엄마가
나는 엄마니까 네가 나랑 같이 자는 게 더 좋아. 이런 거는 되게 지금 애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시부모님 계시죠? 네. 시부모님 댁에 간간히 가시죠? 네. 그럼 하루 자고 올 때도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애 둘을 데리고 갔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들 내가 할미니까 너네 나랑 같이 자. 그럼 어떨까요? 저는 그냥 뭐 주로 저랑 같이 자다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루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좀 편하긴 하지만 근데 애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저는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해요. 아직 안 해봤군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겠다고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애가 잔다고 하면 보내고 싫다고 하면 그냥 제가 데리고 잤기 때문에 애들은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할머니가 꼭 할머니랑 자야 돼 이렇게 하면 애가 싫어하는데 네.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데리고 올 것 같아요. 그럴 순 없어요. 네. 약간 초반에 그런 그 약간 미묘한 신랑이가 있었는데 제가 좀 강하게 애 위주로 하는 걸로 했더니 좀 어머님도 네. 이렇게 아이 의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가 누구랑 자는 게 편한지는 애만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은 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자다가 애가 깨면 할머니를 찾고 또 재호는 또 할머니를 찾고 그래서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당연히 할머니랑 애착을 많이 형성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애가 애착을 누구하고 형성했는지는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졸릴 때 누구한테 가나. 그래서 많은 아빠들이 얘는 나랑 잘 놀다가도 졸리기만 하면 지 엄마한테 간다. 이게 순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가 1차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걸 엄마는 주 양육자랑 애착 대상을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예, 뭐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간호사가 기분 따라서 어떤 날은 출근하고 어떤 날은 출근 안 하고 그러면 환자로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엄마가 어떤 날은 사라지고 어떤 날은 나타나는데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껴라. 이런 거는 이제 애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할머니는 그럼 주 양육자라고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사실 주 양육자라는 개념이 따로 있진 않은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많이 본 경우는 엄마는 맞벌이야. 근데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키워주면서 의사결정을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한다 그러니 할머니들이. 그렇죠. 네. 애는 이런 걸 먹여야 돼. 뭐 네가 뭘 한다 그러니 이런 때 병원 안 가도 돼. 약간 이모처럼 있는 어머님들이시나요? 이모 아니요. 그냥 무서운 엄마? 무서운 엄마? 예. 그냥 컸는데도 무서운 엄마. 이렇게 그런 점을 못 보셨군요.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딸한테 네가 뭘 한다 그러냐 해서 계속 손주나 손녀 앞에서 엄마를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주 양육자임을 분명히 자각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애를 맡기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애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다 주 양육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얘를 몇 살에 어린이집에 보낼지 뭐 데리고 오는 시간은 언제로 할지 뭐 유치원을 보낼지 아니면 학교는 어느 학교를 보낼지 뭐 학원을 어디를 보낼지 뭐 아니면 얘가 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를 누가 판단할지 이런 네. 아까 CEO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좀 투자를 할지 아니면 사업을 뺄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키워주는 분이 힘이 세면 이것까지. 네. 제가 예전에 아마 여직원들 많이 다니는 이제 어떤 기업체 갔는데 되게 안정적이고 대우는 좋은데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엄마가 키워주는 경우가 많은데 끝나고 질문을 받으니까 친정엄마가 모든 육아에 대한 권한을 다 갖고 와서 이제 애하고 자기는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애가 자기는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다. 아이가. 예, 애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애가 내 딸인지 우리 엄마 딸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계속 이 딸을 폄하하다 보니까 애는 엄마에 대해서 더 이제 신뢰감이 없고. 그렇겠네요. 네, 뭐 언니 같은 뭐 이제 이런 위치로 되는 걸 받고
엄마도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보지 않으면 점점 더 얘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무슨 분유를 먹여야 될지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어린이집을 보낼지 결정하는 건 되게 어렵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결정들은 아무리 애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 엄마가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주 양육자라는 나는 주 양육자야, 적어도 주 양육자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정에서는 할머니는 아이의 애착 대상은 되지만 주 양육자는 엄마와 아빠다라고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되겠네요. 그렇죠. 엄마가 원하시는 건 주 양육자의 애착 대상인 것 같은데 애착 대상은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엄마야, 얘.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단다. 그러니까 애는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과정은 모릅니다. 맞아요. 그냥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만 알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내가 부모인데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걔는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약간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핏줄의 끌림 같은 거 없어요. 애들은 사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고 그렇죠. 예. 내가 필요한 거를 해주는 사람이 애착 맞아요. 대상이 되지. 이모가 더 친절하면 이모랑 살고 싶어요. 네. 예, 그냥 그건 되게 당연한 겁니다. 받아들이셔야겠네요. 그런 부분. 뭐든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위치는. 네. 저 그때 낳은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서운해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예, 애가 그렇다고 서운해하는 건 저는 엄마가 너무 철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뭘 바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그렇죠. 그 애는 절대적인. 그렇죠. 네, 말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뭔가 이렇게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사연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주 양육자와 애착 대상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